이번 주 장르가 머니. 장르가 뉴스 이주인 머니에서는 라스베가스에서 한창인 지상 최대 가전쇼 CES와 알아두면 돈이 되는 202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장르가 토론 생각이 달라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이 역대급 불을 뿜고 있지만 그 전엔 부동산 시장이 가장 핫했습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이 완전히 다른 두 부동산 전문가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 체크에서는 콘텐츠 수출 시장 효자 K게임의 위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세요. 장르가 뭐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심 9일을 실행하고 있는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하은 아나운서는 올해 들어서 어떤 걸 가장 먼저 실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9일 내내 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네. 경제 기사를 하나씩 읽었어요. 경제 기사를 하나씩 읽는다. 네, 경제 기사를 하나씩 읽었고 네. 제가 지난 주말에 네? 처음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금주. 저랑 비슷합니다. 저도 지금 금주까지는 아니지만 절주. 그다음에 뭐 지난주에 비해서 좀 살이 빠져 보이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진짜 다이어트를 지금 실행해서 효과를 좀 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실제로 감량이 있었습니다. 아니 9일 만에 이렇게 지킨 게 되게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머니원저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실행하고 계신 거 365일 꽉 채워서 실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와는 다르게 늘 바른 생활을 하실 것 같은 두 분의 경제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나와도 늘 친근한 사촌형 같은 권혁중 평론가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정보맨 여정 권혁중입니다. 그나저나 기사들 다 보셨죠? 이번 주에 코스피가 4,400, 4,500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꿈의 5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아니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꿈에 거의 뭐 한 10걸음 사실 다가갔어요. 26년도에 5천이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를 지금 이야기했었는데 벌써 4,400, 4,500이 됐어요. 저 드디어 조금 드디어 회복했습니까? 빨간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10개월 만에 웃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와, 근데 저도 이렇게 장르가마니를 함께 하면서 발전했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할 얘기가 정말 많은 연초인데요. 오늘 혁센커가 준비한 소식 궁금합니다. 네, 뭐니 해도 지금 경제 산업 분야의 최고의 뉴스는 바로 세계 최대 가전 IT 쇼 CES입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휴대용 컴퓨터, 아이팟, 플레이스테이션까지 매년 CES를 통해 우리 일상을 바꿀 엄청난 기술들이 새롭게 등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기술이 세상을 놀라게 했을까요? 2016 CES를 이주앤머니에서 살짝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CES. 지난해 CES를 휩쓴 기술은 AI였고 또 네. 1년 사이에 AI가 정말 우리랑 많이 가까워졌잖아요. 맞습니다. 평론가님, 올해도 AI가 대세겠죠? 네, 맞습니다. 작년 CES에서도 메인 주제는 AI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AI, 그때는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 반도체 안에 들어가 있는 AI였어요. 그런데 올해 AI는 작년과 조금 다르게 테마가 바뀌었습니다. 뭐냐?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 로보틱스로 진화한 AI가 올해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기한 로봇, 사족보행 로봇, 그다음에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등등등이 어마어마하게 전시되면서 이제 우와,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다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바뀐 CES가 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AI가 뭔가 이렇게 실현할 수 없는 뭔가 거품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느낌 없이 너무 친근합니다. 두 분의 예. 평론가님께서는 CES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네. 박시동 평론가님. 저는 우리나라 기업
현대를 얘기하고 싶어요. 현대. 그동안 사실은 사람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 아니었냐, 아 우리는 좀 뒤진 거 아니었냐라고 좀 불안했었는데요. 이번에 현대가 야심차게 발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아틀라스. 네,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사람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관절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현대가 현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면서 지금 가장 화제로 꼽히고 있어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장면을 말씀드린다면 네. 현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얘기인데요. 네, 이쪽에서는 집안일 해방이라는 주제로 AI가 또 로봇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백색 가전에 AI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걸 멋지게 보여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우리가 그냥 아무 반찬이나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냉장고가 스스로 쫙 그걸 판단하고 블루베리다. 몇 월 며칠에 우리 주인이 이걸 넣었다. 그러면 냉장고 안에서 현재 2주까지는 보관할 수 있다. 그러면 알람을 딱딱 울리면서 블루베리 꺼내 드세요. 이런 이제 메시지를 준다라든지 가전과 AI의 결합된 모습을 삼성이 좀 멋지게 보여줬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하는 가사 로봇을 보여줘서 또 화제를 끌었는데요. 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LG전자가 가사 로봇을 발전시킨다면 진짜로 우리 가사 도우미로 우리 집에 드리고 싶을 정도로 멋진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 아틀라스는 저는 의미가 있었던 게 아까 평론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공장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공장에서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먼저 나오지만은 앞으로 이제는 실내에서 쓸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럴 거거든요. 저는 네네. 만약에 가격만 합리적이라 그러면 네. 저는 씁니다. 가족으로 드립니까? 가족으로 드립니다. 아, 저는 드리는 게 아니라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모시겠습니다. 빨래 대신해주고 집안일 대신해주고. 아, 저는 정말 가격이 뭐 저의 전 재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한 50%의 재산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로봇을 드리느냐가 이제는 앞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의미가 있는 게 또 하나가 현대 자동차를 이제는 자동차 회사로 봐야 되느냐. 네, 저는 이제 약간 좀 다른 관점이 있죠. 네, 이름 이제는 현대자동차인데 로봇 회사로 이제는 로봇 와. 회사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빨리 캐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진화했다고 보시면 너무 기술이 뛰어나죠. 이렇게 저희가 듣다 보니까 아주 너무 좋은 미래가 막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CES에서 얻을 수 있는 필승 투자 전략 뭐가 있습니까, 평론가님? 저는 상 받은 회사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 받은 싶습니다. 회사요? 네. 수상권? 네, 예.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 수천 개 회사들이 이번 CES에 참여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술을 보여줬던 회사들을 상대로 상을 줍니다. 네. 이른바 혁신상이라는 걸 주는데요. 네. 혁신상을 받는 회사 중에서 특히 AI라든지 로봇 쪽의 혁신상을 받는 회사에 주목해 보시면 그 회사와 함께 우리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혁신상 중에서도 네. 탑 중에 탑 최고 혁신상이 따로 있는데요. 혁신 대상이 있군요. 맞습니다. 이 최고 혁신상을 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특히 더 주목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혁신상 중에서도 대상, 혁신 대상에 집중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혁신상을 받잖아요.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혁신상 받고 주가는 단기에 급등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3개월 후에 빠져요. 이게 역사입니다. 아이고. 그럼 단타로 들어가요. 단타는 저는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밸류 체인을 같이 보자. 그러니까 혁신상을 받았으면 그 로봇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로봇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다른 이런 밸류 체인들을 같이 보시는 게 오히려 장기 투자할 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휩쓸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거 진짜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공상과학영화 같은 2016 CES 소식은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쉬우시겠죠. 오, 네.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뛴 기자의 생생한 취재기가 바로 다음 주에 공개가 됩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발이 안 보이게 뛰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주의 머니 주제는 제가 골라와 봤는데요. 제가 요즘 매일 경제 뉴스를 눈 뜨자마자 접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운 소식이 있어서 좀 우리 머니언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2026년에 달라지는 금융제도. 알면 돈이 되는 정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가장 유용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네. 이 대출 갈아타기 요게 좀 자동으로 되는 서비스가 시행이 된다고 해요. 우리 머니원즈 분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른바 금리 인하 요구권 자동 행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나의 신용 상태라든지 재무 상태에 근거해서 금리가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내가 월급도 많이 오르고 신용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나의 바뀐 신용 상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네. 금리를 낮춰주십시오라고 은행에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인데요. 원래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시행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류 내야죠. 일일이 그 준비해야죠. 은행에다가 신청하러 또 가야죠.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자동으로 은행에게 요구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마이 데이터 앱이라고 해서 내 데이터를 대신 취급해주는 서비스가 들어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처음 한 번만 동의를 딱 눌러주시면 네. 이제 그 서비스를 취급하는 회사가 자동으로 매번 은행에 가서 신청해 드릴게요라고 해서 여러분이 은행에 직접 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대행 매니저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조건이 조금 모자라서 만약에 거절됐다 하더라도 네. 뭐 연봉이 조금만 더 오르면 다음엔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유까지도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고 또 다음번에 그 사유가 충족됐다. 그럼 또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그래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수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서비스가 이제 도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돈도 아껴주지만 시간도 아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권혁준 평론가님은 새로운 바뀐 제도들 중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모두의 카드. 예. 모두의 카드. 네, 오. 꼭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준 금액을 딱 정해놓고요. 이제 그 이상의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는요, 62,000원이거든요. 환급 네. 기준 금액이 그 이상의 금액을 다 환급해줘요. K패스 앱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 모두의 카드 환급액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네. 예를 들어서 오. 내가 한 달에 얼마 쓸 거고 거기서 내가 일반형인지 플러스형인지 구분하시고 금액을 넣으면은 내가 대충 얼마 돌려받는지가 나오는데요. 하도 저는 지하철 많이 타니까 12만 원은 썼는데 12월 달에 그렇게 썼어요, 실제. 네. 근데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이제 1월부터는 58,000원이 이제는 저는 환급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반을 돌려받는 네. 거예요? 왜냐면 62,000원 이상은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많이 타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환급 제도가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 서민들을 위한 제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다듬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기쁜데요. 많은 분들의 부담이 이걸 통해서 좀 덜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평론가님, 워킹맘인 저에게 가장 유용할 만한 그런 제도 없을까요? 자, 일단은 무상 보육 지원이 확대돼요. 오, 그동안은 5세였는데 이제 4세로 낮아지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출산 휴가 시 주담대 원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이거 너무 좋죠. 사실은 주담대해서 원금 상환하려면 사실은 이제 회사도 열심히 나가야 되고 이번 또 월급도 꼭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딱 마음에 걸리는 게 아이를 낳고 싶을 때 이 출산 때문에 월급도 줄고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네네. 이걸 한 번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출산 휴가가 딱 들어갔다. 그러면 아예 주담대 원금 상환이 유예되는 제도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와. 자, 그리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이제 확대가 되는데 오. 기존에도 기본공제가 있었어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건 그대로 둔 채 이제 추가가 되는데 뭐가 추가되느냐? 자녀가 있으시면요. 자녀 한 명당 50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자녀가 한 명이다 50만 원 추가. 자녀가 둘이다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쭉쭉쭉 커지게 됩니다. 야, 50만 원이면 생각보다 큰데요? 네. 그리고 아이를 돌볼 때 사실은 아침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육아기 아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10시 출근제가 시행됩니다. 이거 진짜 엄청 화제예요. 너무 중요하죠? 결국에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내고 나야 사실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그럼- 또 출근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출근하다 보면 8시라든지 9시 출근하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10시 출근제가 만 12세 이상 육아기를 둔 부모에게는 이제 시행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원을 보내는데 우리가 학원비 관련해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세액공제가 안 되던 예체능 학원에 관해서도 이제는 세액공제가 추가적으로 가능해졌다라고 하니까 태권도, 피아노 이제 이런 학원 보내셔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아,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가 올해 새롭게 들어가니까 우리 하은 앵커님처럼 워킹맘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수혜를 볼 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저는 아직 그래도 청년이니까 저를 위한 제도 있겠죠? 예, 청년 제도 있겠죠? 청년 맞죠? LG는 맞습니다. 아, 요즘 청년층에 해당하는 네. 그 연령대가 네. 예전보다 늘어났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좀 갖고 있어요. 한 예. 40대까지도 청년일걸요? 그렇죠? 훅 집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네. 예, 제가 꼭 아니어도 뭐 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제도들 뭐가 있을까요? 또 정부가 야심차게 만든 적금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예, 청년 미래 적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도약 계좌라고 원래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이 도약 계좌를 넘어서 이제 만기가 좀 짧은 상품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일단은 34세까지입니다. 만 34세까지이고 저는 굉장히 좋은 상품 하나 보는 게 최대 50만 원까지 매월 이제는 적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도약 계좌나 미래 적금이나 정말 좋은 점이 정부의 기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적금을 하면은 정부가 기여금만큼 또 이렇게 더 적금을 해줘요. 보태준다고요? 보태주죠. 어머. 그래서 이제는 도약 계좌 같은 경우에는 월로 따지면 한 3만 원, 3만 3천 원 정도, 요 정도 이제는 기여를 해주고 미래 적금은 특징이 퍼센테이지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최대 보면은요 6에서 12%. 그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 엄청난데요.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기여분까지 해서 연 이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예. 네. 도약 계좌 같은 경우에는 9.54% 정도 되는데요. 미래 적금은 그거 갖고 놀라시면 안 돼요. 미래 적금은 16.9%. 기여분까지 해서 엄청난 거죠, 사실 금리가.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MZ 세대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좀 정해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럼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6월 달에 미래 적금 나오면 일단 한 달에 50만 원씩 네. 일단 넣어놓고요. 남아있는 50만 원, 50%는 ISA 계좌에 넣어놓으시고요. 거기에서 이제는 국내 상장 ETF를 이제는 투자하는 방식으로 한번 돈을 굴려보시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MZ 세대는 일단 목돈을 만들어야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전세금도 마련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활용해 보시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청년의 도약과 미래를 지원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자, 몇 개만 소개해드렸는데도 업데이트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책자를 부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 들려주신 권혁중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코너는요. 두 경제 고수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이번엔 혁수 씨가 아니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기대되네요. 네. 많은 기대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제가 부동산이에요. 아, 부동산이군요. 정말 절실한 부동산에 가장 관심이 많은 제가 직접 진행을 하니까 과연 2026년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두 주목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장르가 머니의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새해 덕담 대신에 한숨이 먼저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뭐 때문에? 바로 부동산 때문입니다. 2026년 새해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생각이 달라에서는 2026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각이 다른 두 분의 부동산 고수를 모셨는데요. 자,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님, 또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 2달 전쯤 이 자리에서 그거 완전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잘못됐다고요? 왜냐하면요. 실거주 하실 분들은 사게 살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말이 그러니까 눌러 앉아버리고 전세 매물이 제가 안 다시 나오죠. 말씀드릴게요. 소음이 가끔가다. 격렬한 토론을 벌였었는데 네. 새해
올해 2026년 부동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어떻게 될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2026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게인 상승. 어게인 상승. 역시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하락 요인을 저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락 요인 저는 못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직방에서 조사를 했는데 70% 정도 분들이 집 살 의향이 있다. 2026년. 난 무주택인데 불안해. 집 사고 싶어. 면적을 넓히고 싶어. 지역을 옮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80%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고 싶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집값이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네, 벌써부터 이 어게인 상승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열심히 찾아주시는 우리 소장님이신데 교수님,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2026년 집값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른다. 단 정부는 알고 있다. 아, 그것이 정부가요? 알고 싶다. 아무도 모른다. 단 정부는 알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 먼저 우리 교수님의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역대 그 정책 중에서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데가 딱 2번 있습니다. 제가 보는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공급하고요. MB 때 보금자리 주택 공급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아이콘인 서울시장이 정책이 먹혔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분양가. 분양가. 네, 분양 가격입니다. 네. 일단 저거 내가 분양 당첨될 수도 있다는 심리가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수요가 좀 안정되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났고 그것이 4, 5년 쭉 이어졌죠. 그러면 이번 정부도 똑같아요. 서리풀지구는 이제 전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할 때 이미 느낌들이 사람들이 시세보다는 싸겠지는 다 알고 있어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건 반값도 안 나와요. 현 시세 분양을 하면은. 이야. 그 어마어마한 데가 2만 호면은 어마어마한 엄청 많은 물량이거든요. 거잖아요. 그것도 자리가 좋잖아요. 예. 아마 1월 중순인가 말에 발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들 좀 기다리는 분위기로 갈 거고 그래서 저는 분양가에 대한 가이드를 명확하게 발표가 나온다라면 아마 시장에 조금은 다른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알고 있다. 저는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좋긴 하겠죠. 반값이 나오더라도 이게 제 생각으로 현 정부의 어떤 기조 분위기를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임대 물량을 한 절반 이상 또 이렇게 넣을 거예요. 사실 2만 세대라고 하더라도 1만 세대 물량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네, 반도 안 될 거다. 그리고 가격은 저렴한 거 알겠는데 진짜 반값이면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올 거잖아요. 경쟁률이 너무 커지니까. 과연 또. 나는 될까? 특별 공급 대상이 되려면 신혼부부나 뭐 이런 분들 자녀 수가 좀 많아야 되고 다자녀거나 네. 아니면 납입 금액이 월 25만 원씩 인정이 되니까 공공주택은 꾸준히 납입해야 되는데 뭐 30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꾸준히 납입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첨 가능성이 없는 곳에 저는 그런 큰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줄지에 대해서는 일단 걱정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과 소장님, 그러니까 서울 내지는 서울 이외 수도권의 집값 좀 나누어서 구분해서 어떻게 될지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상승을 본다면 일단 서울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2025년보다는 상승률은 좀 내려올 수도 떨어질 있겠다. 거다. 근데 네. 이게 한강벨트는 내려올 것 같아요. 한강벨트가 또 2026년에 그렇게 폭등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락 가능성도 쉽지 않아요. 집주인들은 여전히 상승에 베팅을 하고 호가를 올리고 그중에 돈 있는 사람들은 또 한두 개 사면 또 신고가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2025년처럼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강벨트나 2025년에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들은 상승률은 내려올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상승률이 커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들어올랐던 지역들 있잖아요. 노도강, 금광구 이런 지역들은 2025년보다는 저는 좀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출이 안 나오고 전세 끼고도 못 사게 되는데 내 집 마련하고 싶어. 선택지는 지역을 다른 좀 지역을, 바꾸든가 네. 면적을 줄이든가 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 저는 관심 가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으로 오게 되면 11호 대책이 발표되고 2025년에 동탄, 구리 이런 지역들이 좀 상승폭이 컸어요. 네. 용인, 처인구도 그렇고 남양주도 일부 지역들. 이들 지역들은 2026년에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게 항상 상승의 에너지는 정해져 있거든요. 광교 신도시가 많이 올라가고 동탄 신도시가 안 올라가다가 11호 대책으로 키를 맞춰서 올라갔기 때문에 2016년은 이들 지역들은 저는 크지 않다. 크지 않다. 그러면 반대로 수도권 지역에서도
그동안 많이 안 올랐던 지역들, 삼본, 중동, 일산이 키 맞추기식 실수요자들이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그런 식의 키 맞추기식 상승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교수님 여기에는 공감을 하시나요? 네, 거의 대부분 공감하고요. 제가 조언을 드릴 거는 이게 2026년 시장에 대해서 조급하실 필요 없다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전망을 막 얘기했지만 자기 자산에 맞게 찾아보면 있어요. 다만 눈높이가 신축 대단지를 선호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인생이 천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회도 있고 이런 걸 좀 여유 있게 좀 생각해 보시고 전 세계가 자산의 어떤 다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런 거 좀 공부하시면 조금 이번 전망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조금 멘탈을 관리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봅니다. 아, 그래도 한문도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위안을 많이 받긴 합니다. 용기도 네네. 많이 얻고요. 네. 이제 그 중요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네. 텐데 근데 실제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뭐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소장님? 일단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거. 예. 세금 규제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조세 저항이거든요. 세금을 올려서 주택시장,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안정이 되면 해볼 만하잖아요. 네. 명함이 있으니까 암은 있어도 명이 더 명이 크면 있으면. 해볼 만한데 우리가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데 집값 잡히는 거 확실하지? 예, 100% 확실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이것도 고민을 할 것이다. 결국 지방선거 전에는 세금 규제에서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려고 제가 정치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어허. 그리고 우리가 교수님도 동의하시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유세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래세를 내려서 매물 나오게 하면 입주 물량 부족 부분을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다 알고 있는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도 조세 저항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못해요. 이거를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현재 여당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유세를 많이 올린다고 집값이 바로 안정되느냐? 그거는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아니겠지.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방향성은 저는 이게 맞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손을 댈지 안 댈지 모르지만 됐으면 좋겠고 그 용산공원 있잖아요. 용산공원의 그 면적이 야 이거 용적률을 조금만 높여주면 2만 채에서 5만 채가 나와요. 되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용산공청회를 통해서 10년 동안 만들어진 건데 이래요. 또 바꾸냐 이러는데 바꾸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정당성과 타당성과 객관성이 담보되고 그렇죠. 용산공원 면적이 준 게 아니라 센트럴파크 많은데 뭐가 문제예요? 진짜 다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하시죠? 뭐가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이라고 부분이 있죠. 얘기하시는데 맞는 부분이 맞기는 있습니다만. 맞죠. 다는 이상적이라는 아닙니다. 거죠. 이상적이라는 거죠. 왜냐 현실에서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현실에 계신 분들이 마음은 있지만 안 하잖아요. 자기 재산과 기득권과 수박적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청년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이란 개념이 지금은 45세까지입니다. 45세가 청년이에요? 근데 지금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나이 든 청년 아닐까? 아, 뭐가 나이 들어? 근데 100살까지 사는데. 39세까지? 60세까지 살 때는 20대가 청년이지만 100살 사니까 좋아요. 아무튼 간에. 40대 돼요. 이분들이 지금 저는 얘기할 때가 됐다고 봐요. 정치권에다가. 우리 취지는 다 공감합니다. 취지는 좋잖아요. 주택시장 네. 안정을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정부 또 국회가 또 노력도 해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앞서서 이제 용산 민족공원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거기에 2만 5만 짓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아, 그럼 2만 5만 지으면 과연 해결되냐? 그러니까 이걸 짓는다고 완전히 해결이 되면 괜찮겠는데 결국에는 거기 들어가는 청년들은 혜택을 보는 거고 또 들어가지 못 못하는 들어가는 분들은 또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니까 저는 민족공원은 사실상 건드려서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정부가 해야 될 건 수요 분산 공급 증가잖아요. 확대잖아요. 그럼 역설적으로 서울 수요 분산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 경기 인천으로 할 수도 있고 지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방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서울에 계시는 분한테 야 우리 강북을 강남으로 이전하듯이 강제 이주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역설적으로 지방에서 일자리와 대학교를 위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분들이 안 올라오고 잘 살 수 있도록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야죠. 강남 개발할 때처럼 그냥 가라 그러면 어느 대기업이 지금 미국에 투자하기도 돈이 빠듯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요? 토지 50년간 무상 제공해 줄게. 법인세 10년 면제해 줄게.
또 필요한 거 뭐야? 말만 해줘봐. 우리가 전폭적인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줄 테니까 각 지역의 거점 도시에 해줘. 공공기관도 좀 가지고 대기업들도 가지고 대학교 경북대, 부산대, 뭐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충남대 투자해 줄게. 포항공대처럼 만들어 줄게. 대학병원 잘 만들어 줄게라고 하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저는 서울로 올라오진 않아도 저는 서울에 가요. 수요가 상당히 분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는 갈 것 같아요. 간다고? 네. 이런 분들도 나온다는 거잖아. 네. 이게 양극화가 부동산의 양극화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발전은 저는 시급을 앞다퉈서 단순히 뭐 수도권 뭐 공공택지 몇만 호가 안 됩니다. 그런 거 집중하지 말고 지방을 살리는 데 더 집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이 달라는 정말 그냥 우리가 평소에 장르가머니에서 만나는 그런 토론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 병오년 새해를 시작하는데 진짜 중요한 지금 시사점을 던지는 그런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어떤 부동산 실수요자들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1번 국토부에 전화를 많이 해서 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빨리빨리 분양하라고 한 분이 한 통화만 하셔도 조금 효과가 있을 거라는 좀 생뚱맞은 얘기 드리고 네. 그거를 이제 연결을 해 보면은 이제 우리 무주택자 청년 서민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정부는 국민의 어떤 뭐 표를 좀 의식하잖아요. 예.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전략이 나오죠. 공공 분양 주택 중에 입지가 좋은 곳들, 3기 신도시 같은 곳을 일단 청약 1번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전화하셔서 그래야 돼요. 청약지도 나는 영원히 집을 청약 못 한다. 이런 전화도 가야 또 청약지도 바뀌겠죠. 민원이 동시에 중요하네요. 하면서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해주면 좋고 그러면 이제 공공택지 분양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잡으시고 정부가 발표할 거예요. 연초에 분명히 올 안에 어디 분양할 거라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지역하고 가까운 데 작전을 세우시고 두 번째는 이제 경매 그거 기다리기엔 너무 길다 이러시면 경매 시장이 요즘 핫하잖아요. 예. 경매를 언제 공부해 이러시지 마시고 경매 매수 대리인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가시면 걸려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처럼 경매 매수 대리인 자격증이 법원에서 발부하거든요. 예. 그거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부탁하시면 대신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네네 그런 걸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무주택자 청년 중에 전혀 여건이 안 되세요. 그러면 지분 적립형이라는 게 몇 개 나오거든요. 경기도 지역에 서울은 아직 정부에서 100%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게 나오면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조금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다면 그것도 한번 기대해서 너무 자산이 없으신 분들도 5억이면 10%면 5천이거든요. 20%면 1억이고 이건 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데 아직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를 뭐 기본적으로 하시고 전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메일 많이 쓰시고. 네, 그렇다면 소장님 2026년 새해 투자 조언 네, 뭐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금력이 좀 부족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일단 청약 정부가 2026년에 29,000호 정도 공공분양 물량을 한다라고 하니까 청약 계속 노크를 하시고요. 자금력 부족하신 분들은. 예. 그래도 자금력이 1억 이상 된다. 한 2, 3억 정도 된다 하신 분들은 예. 자기 자본에 맞춰서 대출 상황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다는 말씀.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위험 구간은 존재합니다. 집값 제가 떨어질 요인을 못 찾겠다고 했는데 요인은 미국에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또 미국이 QT라고 하죠. 긴축으로 돌아서게 되면 우리가 2022년에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한번 또 깜짝 놀라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무리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못 버티고 또 던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안 되니까 내 집 마련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하자. 너무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혹시라도 금리가 2배 정도 오르더라도 내가 3년 정도는 원리금 내면서 버틸 수 있는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는 만약에 떨어지는 구간이 나왔어요. 2026년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확률이 낮을 뿐이지. 2027년, 8년 나오면 또 무서워서 못 사요. 집값 떨어지면 못 사거든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 고점 대비 확인은 가능하잖아요. 예, 고점 예. 대비 30% 정도 떨어지면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세요. 예. 그래서 이런 플랜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 2026년
또 2027년, 8년 내진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오늘 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저도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과 함께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많이 얻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결정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제가 이제 캐시박스를 나눠드릴 거예요. 달러가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얼마죠? 3달러. 네. 생각의 차이가 진짜 많이 없었다. 26달러였습니다. 26달러. 2026년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100달러 넘게 했는데 생각이 많이 좁혀졌고 마음은 주택시장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니까 26달러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치열한 토론 잘 들었고요. 다음 코너 돈선 체크가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들코락스 자연스레의 장리듬 바로 되돌리죠. 습관될까 걱정은 그만. 입속 장쓱 뱃속 변비엔 들코락스. 관리요? 전기분해 수가 3단계로 살균하고 풍성하고 상쾌한 허브향 버블까지 1등의 관리는 다르다. 코에이 룰루비데. Nespresso. What else? 우리 애가 좀 작은가? 나 때문에 안 크면 어쩌지? 언제까지 키 성장을 고민할 거야? 키 크니까 아이클타임. 맛있으니까 아이클타임. 이제 훈이랑 아이클타임해요. 아이클타임. 두드림. 네,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 돈선 체크 코너입니다. 돈맥 찾기 만렙 김도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현장을 콕콕 찾아가는 돈선 체커 김도훈입니다. 아우, 저는 이 소개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의 정보를 기대하는 제 눈빛 보이십니까? 그렇죠. 자,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사상 최초로 연간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네, 저희 그거 듣고 같이 엄청 깜짝 놀랐었잖아요. 네. 뭐 반도체, 자동차, 선박 같은 주력 수출 품목들이 강세였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의외의 효자 품목이 숨어 있습니다. K푸드 화장품. 아니면 K 컨텐츠. 절반 정도는 맞았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K 게임입니다. K게임. 이거요? 네, 게임. 그 게임 맞아요. 그 게임이 이제 단순한 전자우럭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출 여군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장을 제주도로 제가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릴 적에 오락실에 다녀오면 부모님한테 등짝 맞았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이 화면 속 작은 세상이 아이들을 망치는 질병이자 전자마약이라면서 사회적인 골칫덩이로 취급을 받기도 했었는데 완전히 달라진 K게임의 위상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 커졌어. 지난해 10월 게임의 인식을 바꾼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이 중독 물질이 아니라며 게임을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네,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전 게임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고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또한 프로게이머 이상혁 선수가 e스포츠 선수로서는 최초로 체육 훈장 가장 높은 등급 청룡장을 받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는데요. 페이커 선수. K게임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온 걸까요? 제주도로 가신 게 지금 조금 네. 의아합니다. 게임인데 왜 제주도로 가셨을까 네.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이곳이 아시아 최초의 컴퓨터 박물관이자 K게임의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소기도 합니다. 8, 90년대 오락이 오늘날 어떻게 이런 거대 게임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옛날 컴퓨터예요. 부피 엄청 큰 컴퓨터요.
저 게임기도 진짜 예? 다 있어요 저기. 와 추억인데요. 이것도 진짜 어렸을 때 처음 접했던 네모난 플로피 디스크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잠그고. 이 게임을 기억하시는 중장년층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고 바람의 나라. 그때 중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꽤 96년이니까 9, 6학번 학교 선배들도 이걸 많이 그때 했었어요. 대학생들도. 여기 보시면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저렇게 옛날 게임을 해요. 저 기억나요, 저거. 100원짜리 동전 넣고 오락실에서 하던 그거잖아요. 맞아요. 헬러그죠. 콘솔 게임, 아케이드 게임 같은 다양한 게임이 있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저 게임도 저 기억납니다. 게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때. 야, 오랜만에 하고 싶다. 여기 와보면 아빠가 어렸을 때 했던 오락실 가서 했던 게임도 여기 있잖아요. 네, 30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을 또 애가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감회도 새롭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제 아버지 몰래 하고 좀 안 좋은 인식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게임이라는 게 뭐 좋은 콘텐츠로 자리 잡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게임이 마냥 나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또 많이 장려해주고 싶고 애한테도 그러고 싶습니다. 우와, 되게 예쁜 공간인데요? 메이플 스토리 IP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굿즈를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 IP 지식재산권의 확장이 게임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간다는 그런 의미도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적인 재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 가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게임만이 가진 아트워크의 매력이라거나 어떤 속도감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은 글로벌 유저들에게 재미있는 요소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은 서비스가 종료되면 없어지는 무형의 자산인데 이거를 복원하고 보존하는 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게임은 이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되게 주요한 문화 자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게임을 보존한다는 것은 저는 영화나 음악을 보존하는 것과 동등한 문화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자기 세대에 있던 게임들을 알려주고 또 반대로 아이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들이 부모님에게 알려주고 저는 이런 모습이 게임을 즐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렇게 즐거운 문화구나. 이제 그런 부분만 조금 느끼고 가주셔도 저는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전 너무 반가웠습니다. 바람의 나라 몰래 하다가 등짝 스매싱 맞은 적 다 있으시죠? 오락실에서 열심히 하다가 엄마 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목더미를 잡혀가지고 끌려나갔던. 이렇게 잡혀갔어요. 이렇게. 예, 맞습니다. 이제 진짜 단순한 놀이를 넘어서 한 국가의 이제 창의성과 기술력이 집약된 문화산업으로 게임이 자리매김했습니다. 자, 근데 이 한국 프로게이머들이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아까 전에 페이커 선수도 훈장을 받았잖아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근데 한국 게임도 유명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앞에 K가 붙습니다. K게임이죠. 어느 정도로 사실은 이게 산업적으로도 효자냐라고 하면은요. 네. K-팝의 수출액의 4배가 넘는 외화를 K게임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자료인데요. 음악 산업으로 5억 6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었는데요. 네. 게임으로만 약 22억 6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정말 4배가 넘네요. 그렇습니다. 4배 넘는 효자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리하게 또 비교를 해드리면은요.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영화 어벤져스 아시죠? 네네. 어벤져스의 전 시리즈의 수익을 다 합친 금액이 약 11조 원인데요. 네. 여러분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 아시죠? 알죠. 중국에서는 거의 국민 게임으로 대접받는 우리나라의 대표 게임인데요. 이 던전 앤 파이터의 누적 매출액이 무려 3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벤져스 전 시리즈의 수익보다 대략 3배가 넘는 수익을 사실 게임 하나로 벌어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라고요? 근데 또 이제 닌텐도 포켓몬 다 알고 계시죠? 네네. 게임에서 출발해서 애니메이션, 영화, 카드, 장난감까지 이제 테마파크까지 확장을 하면서 누적 매출이 1,150억 달러로 추정이 될 만큼 성공한 미디어 프랜차이즈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94년에
작은 벤처 기업이었던 넥슨이 지금은 연매출 4조 원을 넘기는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요즘은 어떤 게임이 되십니까? 궁금하시죠? 네. 요즘은 어떤 게임이 이 대박 IP의 계보를 잇고 있는지 2025 대한민국 게임 대상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한 150분에서 200분 정도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지금 벌써 여기 지금 뒤에까지 나와 있네요. 와, 정말 이 게임 산업이 문화 산업의 딱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그게 확 체감이 됩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2025년 한 해를 빛낸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을 가리는 시상식입니다. 게임상 수상작 잼잼300 피크폭과 잼잼 친구들입니다. 2025 대한민국 게임 대상의 마지막 시상, 바로 대상 발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상이 대통령상이네요. 궁금한데요. 여기 대상 수상작은 데브키드 마비노기 오컬입니다. 마비노기라는 단어 자체가 음유 시인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타지 속에서 있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런 게임이죠. 그래서 10대, 20대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소재다. 지금은 더욱더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게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판타지 쪽에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걸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거, 그 사실 그럼 10대, 20대한테 진짜 매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데 저희가 찾아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시죠. 저희 사무실로 한번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개발 과정도 한번 보시고 심도 있게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제주에서 부산 가셨다 해서 강남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우와. 초대받았는데 당연히 가봐야겠죠? 우리가 하는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마비노기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사무실입니다. 보면 자리마다 이 빛을 가려주는 차단막도 있고 아기자기한 소품들, 인형들, 피규어들이 되게 많아요. 저 이런 사무실은 정말 처음 와보는데 개발하신 게 아니라 게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테스트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테스트 중이시군요. 열심히 테스트를. 지금 하는 작업은 어떤 건가요? 캐릭터가 실제 사람이 연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진짜 왼손으로 앞으로 움켜잡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어깨도 같이 움직이네요. 이렇게. 네네. 게임 캐릭터지만 좀 자연스럽게 사람이 연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운드도 중요하죠. 맞아요. 음향 효과를 만드는데 보세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좀 책상 위에 건반이 있는데 무슨 작업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 해당 컷신에 들어가는 BGM을 제작을 하고 최종 믹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소리 같은 것도 나고. 네, 출항하는 장면이어서 모험을 하는 느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기대에 부푼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의 음악이 필요한 건가요? 네네. 지금의 1020 유저분들에게는 MMORPG 이퀄 무한 경쟁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진짜 MMORPG의 본질은 온라인에서의 소통과 협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MORPG 시장에서 무한 경쟁이 아니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장르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고 또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마비노기만의 유니크함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세계적인 시장에서도 성공해서 넥슨의 차세대 또 IP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K게임의 뿌리는 단단했습니다. 자,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가지를 뻗어나갈 시간이겠죠. 단순히 게임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 유저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들을 웃고 울리는 대한민국 게임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돈선체크였습니다. 이야. 와, 게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던 게임들이랑 좀 다르게 화면이 아기자기하고 좀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사실 이 보통의 이런 MMORPG 게임은 사실은 만나서 싸우고 네. 누가 더 강한지를 겨루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 마비노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사실 힐링과 체험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대, 20대한테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화면에도 봤지만 모닥불을 피워놓고 네네네. 같이 불멍도 하고 네. 연주도 하고 네. 대화도 하고 아까 낚시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화 공간으로 이제 게임이 진화를 한 거죠.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도 먹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K게임의 전망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진짜 퀀텀 점프 가능합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K게임은 내수용이다라고 하는 꼬리표를 확실하게 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탄탄한 스토리를 앞세운 국산 게임들이 이제는요. 북미, 유럽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도 K컬처 300조 시대를 선언하면서 이제 게임 관련한 산업도 핵심적인 문화 사업으로 이제 키우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금 강화한다라는 발표를 해둔 상황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인프라 투자, R&D 투자에 관해서도 정부가 이제 지원을 좀 늘리고요. 또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유통 부담도 덜어주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와, 이 흥의 민족, 풍류의 민족.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이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이 게임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걸 알게 되신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는 내 아이가 게임을 할 때 좀 다른 시선으로 보실 것 같은데요. 과연 어머님들이 확 갑자기 바뀌게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게임이 대한민국 최고의 효자가 되는 그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르가머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가 되니 챙겨야 될 유용한 정보들이 매주 들어오고 있는데요. 장르가머니도 더 발빠르게 달려볼 테니까요.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2026년 내내 다 같이 부자 되세요.